뉴스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 뉴설의 강지영입니다. 2021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에 삼성과 함께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BTS가 속한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오늘은 랩, 댄스, 노래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는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이사장 방시혁 씨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대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항상 약간 월말쯤에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월말 평가 느낌. 네, 월말 평가 느낌. 아이돌들도 항상 월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그래요? 그게 우리나라의 그 K-팝 산업을 만든 굉장히 중요한 훈련 방식 중 하나인데요. 혹시 그걸 방시혁 씨가 만들었나요? 그렇진 않고 이게 예전 SM 엔터테인먼트 이래로 네. K-팝 산업에서 계속 유지되어 왔던 거고요. 그 소위 말하는 4점 만점 평가라고 해요. 4점 만점. 네, 대학교랑 네, 네. 되게 점수가 비슷하네요. 네? 대학교 학점이랑. 대학교 학점이랑. 네, 그게 4점 이제 만점이니까. 4점으로 하는 게 이제 독특한 또 K-팝만의 방식이고 이제 월말 평가를 함으로써 약간 경쟁을 또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고 거기서 또 옥석을 가려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훈련을 시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 안에 학습, 뭐 평가 일종의 학교 같은 거죠. 예, 그 안에서 또 이제 우열이 나눠지기도 하고. 와, 월말 평가니까 1년에 12번 시험 보는 거잖아요. 네네. 와, 너무 힘들겠다. 네. 아무튼 뭐 저희는 월말 평가는 아니지만 10월의 마지막 뉴설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띄워주세요. hitman. 발음이 되게 딱 떨어집니다. 그래요? 보통 hitman 이렇게 하거나 그래요? 니은 발음으로 네. 아니면 hitman 이렇게 하는데 아이니까 짧게 가져야 돼요. hitman. JYP 역시 그리고 유학파인데? JYP 그리고 방시혁. 네. 자, 어쨌든 뭐 인생에서 방시혁 씨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잖아요. 바로 박진영 씨, JYP인데 박진영 씨가 이제 작곡가로 이제 방시혁 씨를 캐스팅한 거잖아요. 스카우트를 했는데 주목했던 그 이유가 좀 뭘까요? 그 당시에. 워낙에 천재적인 작곡가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이 BTS의 아버지, 뭐 하이브라는 거대 기업의 수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 방시혁 씨라는 사람을 이제 프로듀서, 경영인 혹은 뭐 이런 어떤 어젠다를 만들고 네. 비저너리 이런 사람으로 많이 생각하지만 원래 방시혁 씨는 그냥 뼛속까지 작곡가예요. 예, 굉장히 서정적인 멜로디를 잘 쓰고 그래서 사실은 BTS의 곡들 중에서도 서정적인 노래들을 또 많이 작곡을 했지만 그 외 수많은 발라드 곡들 2AM, 뭐 백지영, 박진영 씨 곡도 사실 있었어요. 저는 사실 박진영 씨 그 방시혁이라는 이름을 처음 알았던 게 박진영 씨 노래 중에 그 그녀는 예뻤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맞아요. 이게 3집 앨범인데 네. 이 3집 앨범 잘 들어보시면 두 곡을 방시혁이라는 작곡가가 이미 그때 작곡을 했어요. 그래요? 그때가 96년이었는데 오. 예,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작곡가로서의 재능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있었고 사실은 그걸 가장 먼저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JYP 오. 박진영 씨였죠. 그래서 애초에 그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이 JYP라는 그룹 자체가 우리는 JYP라고 하는 박진영 씨의 되게 원맨쇼 웃으시네요. 아니요, 갑자기 재밌는 얘기 생각나가지고 네네. 아니면 계속 하시죠. 아니요, 그 얘기 듣고 싶은데요. 아니요.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어. 네. JYP. 상당히 그래서. 밀당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아무튼 네. JYP의 회사로 많이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프로듀서 박진영, 작곡가 겸 프로듀서 방시혁이라는 투톱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투톱이었다? 네. 그래서 G.O.D의 곡들 중에서도 뭐 하늘색 풍선 같은 너무 거. 많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고 네. 뭐 그 이외에도 임정희 씨 노래들, 아까도 말했지만 2AM 노래들, 그다음에 뭐 박진영 씨 본인의 노래들 같은 경우도 방시혁 씨가 많이 작곡을 했던 실제로 작곡가 출신이고 이게 참 우리나라 K-팝 시스템에서 재밌는 부분 중 하나예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레이블이나 회사 같은 경우를 뭐 변호사 출신이나 일반 사업가 출신 혹은 매니저 출신, 우리도 사실은 연예기획사 예전에 매니저 출신들이 많이 했었는데 네. 우리나라 K-팝을 이끈 이 소위 말하는 빅4, 이젠 빅4가 됐죠. 이 그룹들을 보면 전부 다 뮤지션 출신입니다. 그러네요. 박진영 씨는 싱어송라이터죠. 네. 그 양현석 씨도 서태지 아이들 출신의 아티스트죠. 네. 그리고 이수만 씨도 당연히 싱어송라이터, 아티스트. 아티스트죠. 방시혁 씨도 작곡가 출신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이 방시혁 씨는 작곡가, 프로듀서라는 정체성이 이 4명 중에서 가장 강하다. 그래서 방시혁 씨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작곡가로서의 정체성을 빼놓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방탄소년단의 곡들 중에서도 수많은 곡들을 직접 작곡했고 지금도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등등 이 하이브 소속의 아티스트들의 곡에 직접 가사 작업, 작곡 작업, 편곡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G.O.D
멤버들의 이제 곡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사실 뭐 JYP의 초성을 거의 같이 닦으신 건데 그럼요. 네. 그때 당시 초기 음악적 특징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서정적이에요. 아, 좀 서정적이다. 네, 방시혁 씨가 이 음악적인 성향 자체가 굉장히 멜로딕하고요. 아주 아련한 멜로디, 서정적인 멜로디, 슬픈 멜로디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쓰고 우리 방탄소년단 같은 음악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봄날 같은 경우 이 방시혁 씨의 성향이 많이 들어간 그런 음악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그 좀 애수가 있는 좀 서정적인 애수라는 말을 또 오랜만에 아니 들어보잖아요. G.O.D의 애수란 노래가 떠나가지고 그런 것도 있죠. 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좀 발라드 성향의 본인도 사실 예전에 그런 말씀했죠. 사실 좋아하는 음악은 힙합, R&B 이런 스타일 음악도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이브, 빅히트 뮤직을 만든 다음부터는 흑인 음악 위주의 아티스트들을 많이 키워냈지만 본인의 또 가장 장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사실 그 서정적인 멜로디, 그 아름다운 멜로디에 또 장점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그 아련한 서사를 이렇게 만드는 그걸 빌딩하는 거에 굉장한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노래만큼이나 가사로서도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그룹이 된 데는 이 아주 그 방시혁 씨. 덕후 기질이 있다고 하거든요. 오. 그런 뭐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그런 각종 뭐 순정 뭐 소설들 소년 만화 이런 서사가 있는 그런 음악들에 또 굉장히 강점이 있다. 그럼 당시 이제 아까 투톱 박진영 씨와 방시혁 네. 씨의 콤비가 당시에 한국계 가요계에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했겠네요. 사실 그렇죠. 뭐 SM, JYP, YG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빅3를 형성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이제 그것만으로도 저는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조금 더 긴 호흡에서 보면 G.O.D라는 그룹의 어떤 전반적인 이미지와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사실은 절반의 공이 방시혁 씨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G.O.D라는 그룹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평범한 듯하면서 특별하고 이야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 그룹을 뭔가 더 개인적으로 알고 싶게 만들어서 사실은 조금 더 탄탄한 팬층을 만들어내는 그거는 그 이전에 존재했었던 잭스키스나 H.O.T 같은 그룹이 갖고 있는 달라요. 무대 위의 슈퍼스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강한 전사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그 요즘 뭐 보이 넥스도, 걸 넥스도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친근한. 친근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팬들과의 아주 미묘하고 아주 밀착적인 관계를 만드는 이런 빌딩에 있어서 방시혁 씨가 끼친 영향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음악적인 성과를 뛰어넘는 이 아이돌에서의 새로운 방향 전환이었다.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엔 방탄소년단,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르세라핌과 같은 그룹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이어졌다. 그랬군요. 자, 그렇게 작곡가로서 굉장한 활약을, 업적을 남겼지만 두 번째 키워드. 이제 프로듀서, BTS의 프로듀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BTS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총괄 프로듀서로서 이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 엔터 2005년에 설립했는데 네. 초기 제작했던 가수들은 이제 BTS와 좀 다른 스타일의 음악을 선보였다고요. 뭐 다양하게 했어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서정적인 발라드 위주의 음악도 했었고 뭐 에이트, 임정희 뭐 이런 R&B 스타일에 기반을 둔 그런 서정적인 음악도 했었고 사실은 뭐 글램 같이 시도는 했지만 잘 안 된 뭐 일종의 뭐 흑역사로 기록되고 있는 아이돌 그룹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돌적인 프로덕션, 그다음에 아티스트를 키워내는 것들을 두루두루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본인만이 가진 취향에 의해서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BTS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룹을 만들어내는 만들었죠. 프로듀서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 있거든요. 퀸시 존스라는 전설적인 미국의 프로듀서가 물론 수많은 가수들을 만들어냈지만 마이클 잭슨 한 명을 슈퍼스타로 만든 것만으로 평생 음악이 존재하는 한 회자가 될 겁니다. 조지 마틴이라는 이런 프로듀서도 비틀즈를 작업했다는 것으로 평생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방탄소년단을 만든 이 방시혁 씨는 다른 그 업적을 모두 다 제외하고라도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을 구성하고 키워내고 수많은 곡을 함께 만든 것만으로 뭐 K-팝의 역사에서 저는 뭐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죠, 사실. 계속 사실은 이름이 남을 그런 프로듀서인데 여기에 이제 안주하지 않고 사실은 계속 진화하고 있죠. 저는 이제 가장 흥미롭게 보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악적으로는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이제 힙합을 바탕에 둔 아이돌.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아이돌은 그냥 댄스 음악
혹은 이제 메시지보다는 비주얼과 사운드에 집중하는 음악이라고. 중독성 있는 그런 그렇죠. 것들. 이제 네. 그런 음악들이 주류를 이뤘었는데 방시혁 씨가 갖고 있는 그런 독특한 이야기로서의 케이팝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방탄소년단이라는 기적과 같은 결과물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서 얻어진 여러 가지 노하우를 바탕으로 팬들을 어떻게 규합하고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고관여층의 팬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다각도적인 고민을 한 것이 네. 뭐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위버스와 같은 그런 커뮤니티, 앱 기반의 커뮤니티로 이제 나타났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좀 위버스 하면 지금은 너무 유명해졌지만 이 위버스 아이디어가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위버스라는 게 실체가 있기 전에 그런 업계로부터의 첩보가 있었어요. 요즘 이 이상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요즘 벤처 기업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피칭을 한다. 근데 아니 이런 건 처음 들어보는데 무슨 앱을 통해서 전 세계를 연결하고 거기서 무슨 콘텐츠를 소개하고 네. 음악을 소개하는 게 있다더라. 이게 되겠냐라는 막 이야기들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방시혁 프로듀서였었고 그게 위버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가 실체로서 알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고민들을 해왔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비저너리로서의 미래를 내다보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으로서의 방시혁 씨의 이 방시혁 의장의 이 어떤 감각, 그런 의지 같은 것들은 굉장히 높이 삽니다. 근데 사실 그 위버스라는 게 BTS가 세계로 뻗어나가기 전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어. 그러니까 사실은 방탄소년단이 등장했을 때만 해도 정확히 말하면 우리 케이팝이 심지어는 SNS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어요. 예전 과거에 한 2000년대, 2010년대 초반, 2000년대 말의 가수들의 SNS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기껏해야 오늘 있었던 일정을 올린다든지 그렇죠. 공식적인 활동 사진을 올리는 거. 그래서 전혀 사실은 올가닉한 맛이 없죠. 그냥 사실 홈페이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활용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것도 하나의 뭐 역습, 하나의 반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방탄소년단이 데뷔했을 때 사실 빅히트 뮤직은 가진 게 없었거든요.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터질 줄도 몰랐고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방시혁 씨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 얘기가 음악계 사람들 지금 이제 전설처럼 회자가 되는데요. 그랬던 시절에 방송국에서도 찾아주지 않고 기껏해야 잡을 수 있었던 게 땜빵 스케줄, 베타 스케줄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주목하게 됐던 게 SNS였거든요. SNS는 계정만 있으면 누구든지 올릴 수 할 수 있잖아요.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그럼 뭘 보여줄 수 있을까? SNS로 뭘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러면 친숙한 모습, 친근한 그렇죠. 모습들. 근데 그거를 G.O.D를 만들었던 프로듀서였기 때문에 저는 알았다고 보는 거예요. G.O.D가 사람들을 열광시켰던 포인트를 방시혁 프로듀서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그거를 새로운 시대의 미디어의 변화에 맞추어서 이런 뉴미디어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이것들을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 잘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러면 올가닉한 평소의 모습을 보여주자. 뭐 우리 강정호 아나운서도 평소에 뭐 음식 먹고 뭐 이런 거 무슨 스포츠 하는 거 이렇게 올리면 그 사람이 왠지 내가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공감대가 생기는 것 같고. 공감대가 생기고 내가 뭔가 그 사람에 대해 더 아는 것 같고 나와 아주 다르지 않은 스타일 모습을 보면서 더 열광하게 되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바로 그 점을 꿰뚫었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K-팝의 성공 요인으로 뉴미디어의 부상, SNS의 활용 이런 얘기를 지금은 뭐 펀치라인처럼 씁니다. 근데 그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이 결국은 팬들이 어떻게 이 유기적으로 아티스트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지, 그들과 연결될 수 있는지가 본질인데 그거를 방시혁 프로듀서가 처음으로 사실은 제대로 시연을 했던 것이고. 너무 근데 궁금한 게요.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BTS가 사실 세계 팬들을 겨냥하고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아니죠. 어떻게든 통로를 찾아보니까 할 수 있는 걸 해보자라고 해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했던 것인데 사실 그런 것들은 다른 가수들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 팬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열광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전 그 계기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묘한 차이에서 발생을 한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SNS 계정을 갖고 있는데 누구는 뭐 스케줄을 올리고 뭐 그냥 오늘 뭐 멋있었던 행사를 올리는 사람과 나 오늘 어디 뭐 행사 다녀왔는데 뭐 힘들었어. 나 오늘은 뭐 먹었어. 혹은 나 오늘 이렇게 힘든 일정을 했지만 내일은 화이팅 할게라고 하는 사람의 메시지. 지금은 근데 모두 이렇게 하죠. 그렇죠. 사실은 따라갔으니까요. 이게 대세가 됐죠. 사실은 이제는 공지사항 같은 그 SNS 계정은 따로 유지가 돼요. 기획사에서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공식 계정, 하나는 개인 계정을 활용하는데
공식 계정을 개인 계정처럼 활용했던 저는 사실상 최초의 아이돌 그룹이 BTS가 아니었을까 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BTS가 내세우고자 하는 메시지의 솔직함, 진정성, 좀 거칠지만 정제되지 않은 매력과 그들이 SNS를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그들의 음악에 담겨진 솔직한 메시지가 시너지를 이뤄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평소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네. 메시지에서만 진정성 있는 척을 한다든지 평소의 삶은 솔직하지 않은데 SNS에서만 솔직한 모습을 보인다. 그럼 이게 맞지 않죠. 그쵸. 그러면 그 괴리를 분명히 팬들은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팬들이 보니까 뭔가 달라. 근데 그 다름은 뭔가 딱 눈에 띄는 것이라기보다는 미묘한 조금씩의 차이인데 그러한 차이들이 모여서 이런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모두 계산했다? 그럼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G.O.D라는 멤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매력을 좀 배가시키는 방안을 활용을 했던 것이다. 모든 것을 알아서 계산했다? 그건 거짓말이고요. 만약에 그거를 계산해서 성공했다 그러면 그 성공은 오래가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 틈이 있었기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문에. 네, 준비되지 않고 틈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녹아들 수 있는 게 있었다. 그래서 결국 같이 만들어 나가는 팬덤과의 공존을 통한 새로운 아티스트의 출연인 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위버스나 새로 등장하는 아이돌에서도 사실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문화를 만들었다는 게 방시혁 프로듀서가 뭐 히트곡 몇 곡을 만든 것보다는 훨씬 중요한 역할이 아니었을까? 그런 문화를 또 만든 거니까요. 네. 자, 다음 키워드. 그래서 한 단계 더 성장을 했죠. 하이브의 의장이 됐습니다. 진짜 사실 레이블이 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K-팝을 이끌어 나가는 파워맨의 가장 유력한 인물이죠. 그리고 한 그룹 안에 여러 레이블이 있는 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차트나 뭐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이런 멀티 레이블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는 K-팝 역사상 저는 뭐 처음이라고 보는데요. 네. 하이브 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빅히트 뮤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들어가 보면 다 팀이 다 달라요. 그래서 빅히트 뮤직 같은 경우는 BTS를 키워냈던 그룹이죠. 원래 회사죠. 네. 모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는 지금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빅히트 뮤직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외에 소스뮤직이라고 하는 또 레이블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르세라핌이 소속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리프랩이라고 하는 레이블에서는 엔하이픈이라는 그룹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니진 씨가 이끄는 하이브 소속의 레이블인 어도어 같은 경우는 지금 뉴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모기업은 이제 하이브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활동이라든지 뭐 외국 회사들과의 관계, 프로모션 이것들은 모두 이제 하이브가 책임을 지고 있고 심지어는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요? 이제 하이브가 스쿠터 브론이라고 하는 미국 최고의 프로모터 겸 매니저죠. 예. 아리아나 그란데. 아리아나 그란데, 테일러 스위프트, 뭐 수많은 저스틴 비버를 발굴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이 스쿠터 브론의 회사를 전격적으로 인수를 하면서 뭐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리아나 그란데와 BTS 한솥밥 예. 이런 거. 커피 혹시 그란데로 드십니까? 그란데 말입니다. 저는 그란데로 드시는데.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네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예. 네. 이런 그룹들을 인수한 건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게 당시에는 오버프라이스다. 이런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이렇게 당시에. 투자를 해서 실제로는 이런 수익을 못 거둘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사실은 지금도 의심하는 눈길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방향성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K-팝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관문은 미국 시장이고요. 미국을 비롯한 북미 시장이고 미국을 비롯한 북미 시장은 아직까지는 K-팝이라고 하는 것이 주류가 아닙니다. 그쵸. 여러분 뭐 BTS가 1위하고 이러니까 K-팝이 주류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착각이거든요. 미국은 철저한 주류 시장이 있고 그 외 수많은 이제 비주류 시장이 있는데 아직 K-팝은 그 안에서 보면 인디 레이블 정도의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이제 사실은 커 나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 결국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그 현지에서의 힘과 프로모션과 미디어를 관계 설정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스쿠터 브론이고 그러한 기초 기반을 닦는 작업이 바로 스쿠터 브론을 적극적으로 영입해서 지금 하이브 아메리카의 수장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저는 장기적으로 지금 하이브가 키우고 있는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서 키우고 있는 글로벌 아이돌 그리고 하이브의 각종 지금 소속돼 있는 아티스트들의 미국에서의 현지화 전략 그 다음에 이제 주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이제 좀 있으면은
그 정국 씨가 BTS 정국 씨가 솔로 앨범이 나옵니다. 11월 초에. 근데 이것도 회사 차원에서 만약에 지금과 같은 인프라가 없으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 뭐 일일이 다 막 사람들 만나가면서 소개하던 이제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스쿠터 브라운이라는 아주 굉장한 파워맨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또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장기적인 투자였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당장은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음악 시장이라는 것이 계속 커갈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이 다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시혁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의장이시기도 한데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전신은 무엇이었을까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 통해서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궁금해지는 게 방시혁 의장이 의도하는 건 미국에서의 주류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류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당연히 미국의 주류 가수들과 경쟁을 해서 그들을 이기고 정상에 서는 것도 여전히 하나의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우리가 관점을 달리해야 되는데 어쨌든 미국도 미국 입장에서 보면 로컬이죠. 그렇죠? 워낙에 그 시장이 크고 그들이 주류라서 그렇지.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K-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큰 시장으로 본다면 큰 세계라고 본다면 이 큰 세계를 확장하다 보면 결국은 미국의 주류팝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경쟁 체제가 저는 만들어진다고 움직이 봐요. 커지니까요. 네, 우리가 태양이 하나가 있는 태양계가 있을 수 있지만 우주에 보면 태양이 두 개가 있는 태양계도 있고 세 개가 있는 태양계도 있어요. 네. 그 원래 큰 태양보다 조금 작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독자적인 생태계를 갖고 있는 하나의 우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하이브를 통해서 방시혁 의장이 이루려고 하는 것도 단순히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K-팝이라는 하나의 세계, 이 월드를 확장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체가 되는, 우리가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무대는 우리가 주인공 아닙니까? 맞아요. 약간 그런 시장을 생각하고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위버스만 해도 지금 외국 가수들이 입점해 있어요. 그럼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생각하자면 네. 하이브가 중심인 거죠. 그렇죠. 위버스는 하이브가 외국 가수들이 만드는 소속이 것이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저는 관점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지금 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정답자가 벌써 나왔다고 해요. 데이비드 박원님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은 뭐죠? 네, 질문이 뭐였죠?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전신은 무엇입니까? 빅히트 뮤직입니다. 네, 빅히트입니다. 빅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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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hitman. hitman 방인데 왜 hitman 방인지 아세요? 왜요? hitman이 무슨 뜻이에요? 때리다. 네? 때리는 때리는 사람이에요? 때리는 사람. hitman. 아니에요? 원래 hitman은 음악에서는 히트곡을 많이 만들어낸 사람이 그 hitman이라고. hitman이군요? 네네. 그것도 있고 네. 해결사. 그래서 영- hitman 방인 거예요? 네네네. 오. 강지영 아나운서에게 들을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답변이 나와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거든요. 준비한 겁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그걸요? 네. 때리는 사람이라는 거? 네. 교훈도 없고 재미도 없는데. 여기 재밌어요. 지금 빵빵 터지셨어요. 빵빵 다 터져. 크크크. 근데 여기 계신 네. 분들이 전부 저를 잡지 말고 아나운서나 자꾸 잡아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근데 아까 그 그란데는 좀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그란데는 뭐 제가 생각해도 재미는 없었습니다.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름. 네, 네, 근데 저는 회심의 사실 그란데만 마시기 때문에. 네, TMI 감사하고요. 네. 자, 물 다 드셨으면 네. 그럼 하이브가 마지막으로 하이브가 지향하는 아이돌은 육성 전략은 좀 무엇이라고 보세요? 뭐 투트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국내 아이돌을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그 글로벌한 국내 그룹을 만드는 거 이미 뭐 사실은 그건 진행 중이죠. BTS. 뭐 투모로우바이투게더도 그렇고요. 네. 뉴진스도 마찬가지고 글로벌한 한국 아이돌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지금 이제 하이브와 그 미국의 유니버설 그룹이 함께 만들고 있는 글로벌 아이돌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국적을 생각하지 않고 문화권을 전혀 무시한 상태로 모든 K-팝의 아이돌이 되고 싶어하는 전 세계 재능들을 모아다가 하이브가 K-팝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로서 음악을 제작하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외주죠, 외주. 우리 시장에서 활약할 정확한 표현인데 네. 우리 시장에서 활약할 하지만 우리 기술로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이브라고 하는 지금 그 전 세계 최고의 K-팝 프로듀서들에게 의뢰를 해서 역할 분담이 분명히 되는 거죠. 음악 제작과 훈련 방식은 이런 모든 것들은 하이브가 책임을 지고 그 외에 시장의 모든 다른 상업적인 전략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미국의 유니버설 그룹 산하에 있는 게펜데코드가 책임을 지는 사실 둘의 합작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룹이 나올 거라서 몇 년 안에 흥미로운 저는 광경이 일어난다 봅니다. 한국이 만든 케이팝 그룹, 네. 한미 합작 글로벌 케이팝 그룹, 케이팝 시스템을 그대로 응용한 해외 음악 그룹. 그걸 우리가 케이팝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케이팝과 유사한 유사 케이팝.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저는 100위권 안에서 같이 경쟁하는 날도 멀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예측이 맞는지 한번 미래에 가서 또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댓글 들어온 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면요. 신비주의 남쌤이 김영대 평론가님 오늘 춥나 봐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뭐 재미가 없어서가 아닐까요? 썰렁해서 그렇군요. 네. 매번 재밌을 수는 없으니까. 또. G.O.D 이제 재민이 육아일기 가족 같은 네. 느낌으로 다가왔다는 평이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쵸. 네, 그거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친근한 어떻게 하면 좀 시청자들은 좀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아이돌이라는 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이돌이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을 다 갖고 있어요. 스타죠 일단은. 스타고 그 스타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느 곳에 있는 어떤 환상의 세계에 있는 이상적인 존재로서의 아이돌은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이 케이팝 아이돌은 두 가지 측면을 다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또 두 가지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범해야 되고 우리 눈높이에 맞아야 되고 우리와 그다지 다른 사람이지 않다라는 확신을 줄 때 이 시너지가 엄청나게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케이팝이 사실은 미국의 보이밴드나 다른 나라의 그런 걸그룹들과 다른 점이 그거예요. 네, 두루두루 다 갖추고 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아직까지는 외국에서 따라하지 못하는 아주 절묘한 배합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근데 요즘은 이거를 많이 배워가고 있죠, 사실은. 사실 그런 걸 되게 잘하는 해외 정말 그냥 순수 해외 가수가 저는 테일러 스위프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일상적인 면과 스타로서의 면을 스타로서의 다 모습. 갖고 있고. 자, 오늘 고장난 티키타카 재밌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고장이 났나 봐요. 저 고쳐오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아, 방시혁 씨가 그렇게 훌륭한 작곡가였지라고 맞아요. 다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와, 던 류님이 패럴 소셜 관계, 미학 전공을 무시할 수 없는 사람과 시대를 읽는 힘을 갖고 있다. 재밌는 게 네. 우리나라 케이팝을 이끈 그 프로듀서들의 면면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면면만 얘기를 할게요. 정말 케이팝이라는 이 시스템의 초석을 놓은 이수만 프로듀서. 엔지니어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SM의 음악을 항상 보면 무슨 테크놀로지라는 말이 많습니다. 미래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음악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걸 제일 먼저 사실은 깨우친 분이죠. 네. 방시혁 씨는 말씀하셨듯이 미학과 출신이죠. 인문계적인 감수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케이팝을 이야기와 스토리로서 해석하고자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케이팝을 한 단계 또 진화시켰고 네. 최근에 보면 뉴진스의 어머니라고 불리기도 하는 민희진 프로듀서는 무슨 출신이죠? 아트 디렉터 출신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미학적인 아름다운, 그러니까 단순히 비주얼이라기보다는 이게 한 작품이 미학적으로 얼마나 직관적인 디자인일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뉴진스의 음악은 디자인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민희진 씨가 아트 디렉터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감성이다. 그래서 이 그 CEO들의 성향과 전공과 그런 것들을 잘 보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음악들의 특성도 보인다. 예. 오늘 정말 방시혁 씨의 역사를 좀 짚어보면서 네. 정리가 된 기분이에요. hitman 한번 잘못했다가 오늘 엄청나게 아니, 저도 혼났는데. 굉장히 오늘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들은 것 같은데 맞아요. 아까 그 그란데 얘기가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김영대 평론가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도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